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선제 상승과 적중 후기로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에이도스 윤리교육 대표 강하다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쉬웠든 어려웠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서 시험을 봤다는 점에서 정말 수고를 했다.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는 그걸로 오늘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틀리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헷갈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 이도스 이 새끼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썸네일은 어그로고요. 여러분들 그냥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많이 보시라고 썼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이도스 네가 누군데? 강하다 네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에이도스 통합사회교육 시스템 그리고 윤리교육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240명, 300명으로 파이널 마감을 찍으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오고 있고요. 대형학원 사회과 최우수문항 출제위원, 시대인재북스 세운모의고사 외부검토위원, 현자이돌 생활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출제와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또 실제로 6등급, 5등급이었던 학생들이 한 달 혹은 두 달 만에 1등급까지 도달한 후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6등급에서 만점까지 한 달 만에 도달한 학생도 있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런 후기들의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적표를 직접 첨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면 또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을 좀 간략하게 할게요. 일단 시험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근래 시험 중에서는 어려웠던 것이 맞습니다. 지엽적인 개념이 하지만 쓰였다고 봐야 하냐? 라고 본다면 아니요. 지엽적인 개념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변별력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개념의 이해도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개념 강의를 들었다면 충분히 알아야 할 만한 내용들이 대다수로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 보는 선지가 많았다라고 느낀다면 첫 번째로 본인이 과연 1월, 2월 혹은 3월까지 해가지고 그 개념 강의를 다 들은 상태에서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본다거나 개념 노트 필기를 펼쳐가지고 복습을 얼마만큼이나 해봤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막상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모든 선지들이 새롭게 느껴졌을 거고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있는 제시문과 선지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야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또 EBS 연계도 굉장히 많이 된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수능 완성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평 대비 일주일 특강 학생들에게도 수능 완성 선지 선별 자료집을 제공을 했었는데 제시문, 선지, 날개, 해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꼼꼼히 읽어보고 대비를 했어야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한을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많이 드러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이해 및 적용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수능을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의대 준비를 하는 N수생들이 많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28학년도에 개정교과가 도입되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니까 그거 개정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차 타려고 들어온 N수생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과탐 4, 5등급 혹은 3등급 학생들까지 사탐론으로 엄청 넘어오게 되죠. 근데 그 친구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은 동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위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증원은 동결. 그러니까 1컷이 50점에 수렴하게 되거나 왜냐면 사탐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1컷이 50점에 수렴하는 거죠. 표본의 수준이 훨씬 높아져서 아니면은 역대급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에 대한 여론을 좀 보려고 이제 조교들한테 좀 서핑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교들이 많이 지금 찾아온 게 생윤 역대급 점수를 찍었다, 탐구만 조졌다, 생윤 3은 1등급 어떻게 하는 거냐, 과탐러드 사탐러 하러 갈 거냐, 아니면 생윤 대체 어떻게 하냐. 5, 6, 7모는 전부 다 44, 47 나왔는데 갑자기 33점으로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N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N수생들은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N수생들이 의대 증원을 노리고 들어온 애들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28학년도에 개정된다는데 그러면은 막차 타야겠다 해가지고 28 개정을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N수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의대 증원 결국에는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의대 증원 안 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탐론으로 넘어오는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인원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의대 증원은 정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결국에는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왔어. 근데 증원은 동결. 그러니까 시험을 자칫 쉽게 내버리면 1컷이 50점이 되거나 그것에 수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된다면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 못하는 거 알죠? 어렵게 된다면 확 어렵게 되죠? 불수능이 돼요. 1컷이 50점이라는 가정하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도 실수가 없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수능이라는 가정하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쩌면 그러한 수능을 예견하고 있는 전조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올해 생유는 좀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불안감을 조성한다 어쩐다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번 보세요. 수능까지 어차피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번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확인하면 좀 늦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뭐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신 것 바탕으로 저한테 수업을 꼭 듣지 않으시더라도 저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거기서 최대한 많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문화 해설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또 야마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4번 문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양윤리학이 출제가 되었어요. 서양윤리학이 출제가 되었는데 난이도는 뭐 어렵게 내려면 더 어렵게 낼 수 있었지만 힘을 많이 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이 문제의 난이도가 그래도 5분의 2 정도였다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어렵게 내려면 또 어렵게 낼 만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되게 많이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꼼꼼히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의무의 단순 합치 이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는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맥킨타이어죠? 덕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볼게요. 인간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에 준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준칙이 뭐죠? 칸트의 입장에서 이 준칙이 뭐죠? 이 정도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준칙에 따른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인가요?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준칙은 개인의 행동 규칙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칸트라는 사상가다라고 딱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1번 선지를 보면요.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이 틀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 분명히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보고 모든 공동체? 이러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은 그 한국 사회 공동체에서 적용 가능한 행위들을 습관화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구 반대편 뭐 서양에 살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산다면은 거기서 적용 가능한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회의 맥락 그리고 그 사회의
환경,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맥킨타이어였고,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은 1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외울 선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지라고 보고요. 2번 선지를 보면은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틀렸죠. 왜 틀렸어요? 너무 단정적 표현이니까 틀린 겁니다. 제가 칸트의 입장에서 이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조건은 뭐죠? 바로 정언명령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그럼 어떤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언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죠? 바로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 두 가지의 조건들을 쪼개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보편성 정식이에요. 이 보편성 정식이라 함은 무엇이냐? 너의 행위의 준칙, 너의 개인의 행동 규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도록 하야? 보편화 되도록 해라. 보편화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이 칸트의 보편성 정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성 정식이 있죠. 이 인간성 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아라. 뭐라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성 정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칸트는 인간의 수단적 가치를 무시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수단과 동시에 뭐로 대우해야 된다?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까지 제가 외워두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들이 바로 뭐다? 도덕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그러니까 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단정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선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무 답이 2번으로 쉽게 나오기도 했고 4번도 너무 티나게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어렵게 되려면 감춰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요. 의무에 맞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감출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의 입장에서요. 의무에 맞는 행위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랑 똑같이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가 전부 도덕적이냐를 본다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서 이 의무에 단순 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PD님과 내가 서 있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PD님을 밀친 거야. 근데 위에서 전등이 떨어졌네? 결과적으로 PD님이 전등이 떨어질 것을 막고 내가 피하겠다는 점에서는 의무에 단순 합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인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나도 그냥 짜증나네 하고 밀쳤는데 PD님이 산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전등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PD님 안 돼요 하고 내가 밀쳤어. 그래가지고 PD님이 살았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죠. 자, 그러니까 의무에 단순 합치한다는 말은 어때요? 의무에 단순 합치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은 의무에 단순 합치하는 경우에는 의무에 맞는 행위는 맞지만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냈으면 되고,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선지라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지웠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다라고 하는데 맥킨타이어나 칸트 모두 유용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죠? 제가 목이 약간 간질간질하게 목감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의 기침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그러면은 5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형벌론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형벌론 치고도 너무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낼 만한 그런 출제 요소들을 별로 내지 않고 힘을 많이 뺀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 5분의 2라고 하기엔 그래도 4번보다 어려우니까 5분의 3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이기를 그친다.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형벌의 법칙은 정언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언명령. 이 얘기 나왔으니까 누굽니까? 이거는 바로 칸트죠.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이 제시문을 읽었을 때 공리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는 학자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법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왠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형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수능이나 그런 선지에서 최대한의 몫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틀렸다라고 판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베카리아죠. 자, 볼게요.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칸트는 뭘 주장하죠? 응보주의를 주장해요. 근데 제가 이 응보주의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그리고 작년 수능에 나왔던 출제 요소를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 응보주의란 무엇이죠? 바로 응분의 보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분의 보복. 그렇다면은 이 응보주의에서 크게 두 가지의 학자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건 칸트죠. 칸트는 응보주의가 맞습니까? 하면은 칸트는 맞아요. 근데 그 칸트의 응보주의가 뭐죠? 바로 동해보복 응보주의. 이 동해보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상응하는 형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면 넌 죽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소가 있죠. 루소도 응보주의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지만 루소도 응보주의 맞아요. 근데 루소의 응보주의는 동해보복 응보주의까지는 아닙니다. 왜 아니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인 경우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사형이요. 두 번째로는 추방형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해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응보주의를 외워두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않을 수 있음이 틀렸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뭐가 있죠?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그걸 간과합니까? 애초에 베카리아가 간과할 말이 아니니까 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죠? 바로 범죄 예방주의입니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를 억제하고 본보기로 삼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두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벌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정리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될 수 있는 요소라서 좀 더 딥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신노역형을 내리게 되면요. 그 종신노역형으로 인해서 공포감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 공포감은 누구에게 더 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보세요. 범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범죄 예방,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 클 것이냐, 공포감은 누구에게 클 것이냐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종신노역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포감은 범죄자보다 시민에게 더 큽니다. 왜? 범죄자는 이미 본인이 종신노역형을 받을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체념을 해요. 아, 이번 인생 약간 좀 뭐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시민은 아니에요. 시민은 그거를 가끔씩 지나가다가 보고 하면서 뭐야?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카리아는 범죄자보다 시민이 느끼는 공포감이 더 커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하는 말인데, 자 보세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죠. 베카리아는 의무론이 아닙니다. 의도, 동기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니까 뭘 따져요? 이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그리고 사회계약론자이니까 사회계약론의 모태가 되었으니까 베카리아도. 그래서 베카리아는 또 뭘 따져요? 이 범죄가 사회계약을 위반한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비례하는지, 비례성의 원리라는 건 알지만 무엇에 비례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아니죠. 충분한 정도까지만 부과되어야 되지 그걸 절대 능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벌이 너무나도 과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범죄 억제력이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하라고 한 것이 베카리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이고 문제 자체는 너무나도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항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 출제가 되었고, 지금 제가 시험지를 아무리 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안 내고 있어요, 킬러 파트에서. 근데 약간 비킬러에서 점점 힘을 주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끌도록 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5분의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형벌론이랑 좀 비슷하게 얘도 사실 새로운 내용이 너무 없어요.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시민불복종 치고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을 뺀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수자의 정의감은 그럼 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시민불복종의 근거예요, 근거.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심각한 위배나 공정한 계획윤 등의 원칙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죠? 롤스죠. 자, 이걸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자, 공리주의로 생각을 해서 모든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생각해서 풀어라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누굽니까? 싱어입니다. 우리는 불복종의 행위가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불복종 행위의 실패 가능성, 즉 결과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 결과 고려하라는 얘기는 롤스도 합니다. 둘의 공통점이에요. 롤스는 어떻게 결과를 고려하라고 하죠? 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불복종이 발생한다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불복종의 목적과 어긋나게 되니까 우리는
가담 범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볼게요.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여기에 부동산법.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롤스와 싱어 입장에서 모두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이 선지를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어찌저찌 정답은 나오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험이 굉장히 힘을 많이 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뭡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합법적 권위와 관련된 내용이 2023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시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 정책, 제도, 뭐 명령,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법과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제정이 되었어도 부정의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제정이 되었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었어도 부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불완전 절차적 정의 때문에. 선생님,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뭐죠? 이거 선지 설명하면서 점점 더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이나 정책, 제도 같은 것들은요, 권위가 있는 것들입니까? 를 따졌을 때 권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민주적 권위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합법적 절차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정책, 제도, 민주적 권위, 또 만약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합법적 민주적 권위, 이것도 전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합법적 민주적 권위 너무나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여기서 보시면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행위.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 드렸죠? 이 불법행위라는 단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좀 더 어렵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불법적 수단. 롤스의 입장에서 불법적 수단 사용 가능하니, 싱어의 입장에서 불법적 수단 사용 가능하니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뭐 강도, 강간, 살인 같은 뭔가 좀 폭력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애초에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롤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 불법적 수단도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거. 싱어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롤스랑 싱어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 되어서 기억은 틀립니다. 왜? 예, 아니오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선지.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의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 맞습니다. 체제 자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에요.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민혁명을 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시민혁명.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릴스에 하나 올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지 살짝 궁금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롤스의 입장에서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에서 시민불복종 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서 시민불복종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시민혁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에서 시민불복종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는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정에 대한 불복종이에요. 일단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네요. 그쵸? 그래서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와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롤스의 입장에서 이 사회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쪼개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완전 정의로운 사회. 두 번째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세 번째로는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 자, 롤스의 입장에서 완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왜? 체제 자체가 이렇게 완전 정의로운데 뭐하러 시민 불복종을 합니까? 시민 불복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 혁명 할까요? 안 해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요, 시민 불복종 할 수 있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시민 혁명 해요, 안 해요? 시민 혁명은 안 해요. 왜? 이 체제를 더욱 정의롭고 공고히 하기 위함이지 체제 자체를 들어 엎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안 하죠. 왜? 시민 불복종은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정치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혁명은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시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해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나올 문제들을 맞출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선지.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롤스의 입장에서네요.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은요,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 맞습니다. 자, 보세요.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는 맞아요. 왜? 롤스의 입장에서요, 이 시민불복종은요, 양심적 정치행위입니다. 뭐라고? 양심적 행위라고. 그 행위를 할 때에 정의롭지 못한데? 공유된 정의관에 어긋나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양심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불법적 행위일 뿐이죠. 근데 양심적 행위인 것이랑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절대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것이랑은 다른 거예요. 내 양심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것을 롤스는 뭐라고 봤죠? 양심적 거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은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유되는 다수의 정의감을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적 행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행하는 거면 안 돼요. 그거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양심적 거부와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양심에 근거하는 행위라는 표현과 양심적 행위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계속해서 무엇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선지. 다수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싱어는요, 그냥 완전 퓨어하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그래서 얘는 그냥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효용, 고통,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게 그냥 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수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합의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죠. 왜?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리 증진을 의도해서 합의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공리에 어긋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싱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싱어는 결과주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5번 문제 보시면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인데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공리주의가 마치 결과를 좋게 하려는 의도를 쫓는 행위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두 선지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리 증진을 위한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공리를 증진하는 결과가 없고 오히려 부정의하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싱어와 관련해서 수능 완성에서는 굉장히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요. 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물이라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싱어는 그것과 관련된 법들도 만약에 공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래서 부정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해도 됩니다. 근데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심각한 위반, 현저한 침해 등에 대해서만 국한짓죠. 그래서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뭐 동물 보호 아니면은 동물과 관련한 정책, 법과 제도, 그 다음에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불복종의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것까지 알아두면은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11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그냥 말한 대로 출제가 돼가지고 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적중을 진짜 제대로 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진짜 제가 알려준 내용들 사실 롤스 노직 리컨 때 했던 개념 필기만 봐서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과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잖아, 친구들아. 내가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일단 롤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분배정의라고 쓸게요. 이 분배정의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대략 5분의 3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5분의 4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힘을 뺐어요, 이것도. 왜냐면은 제 시문에 이걸 줬잖아.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 롤스의 절차적 정의 분류표가 있고 그것을 외워두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롤스 파트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불완전.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순수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냐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 절차를 따랐을 때 그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수 있는 결과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완전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도 있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상적인 거야. 아셨죠? 근데요, 이 불완전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절차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없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정을 할 때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그 법률이 무조건 정의로울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의한 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제정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예요. 하지만
순수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정의의 원칙이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의 원칙에 따랐다면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들은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전부 다 준수해서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분배를 한다면 그 결과물이 불평등할지라도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과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되는데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게 바로 롤스의 순수 절차에서 정의예요.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본다면 원초적 입장의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지의 배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원초적 합의는, 자, 그럼 원초적 입장에서 무엇을 합의하죠?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는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해요. 아시죠? 근데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애들 많았을 거야. 그치? 외우세요. 자,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아니죠. 지향하죠. 왜?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호혜성의 원리죠.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회. 그게 롤스의 지향점이죠.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어떻게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면 부자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그냥 병이 최소 수혜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병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이가 있을 거고요. 병이 한 달에 80만 원을 버는 사이가 있을 거고요. 병이 한 달에 450만 원을 버는 사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니까 이걸 고를 거예요. 롤스는. 왜? 그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에요. 최소 수혜자를 세계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 케이스를 골라라. 그게 최대 이익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금전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치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갑이랑 을은요 최소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이익을 더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최소한 얘가 최소 수혜자라면 450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봤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자 돈 뺏어서 거지 주니까 부자는 손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물론 최소 수혜자라는 것을 단순히 월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숫자로 단순해서 설명을 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한번 가져와서 볼게요. 나오나요? 자, 보시면요, 롤스의 입장에서요, 이 원초적 입장이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출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던 소스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현실 사회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롤스의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상적이고 가설적이에요. 이거 수능 완성하면서도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시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사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현실에 있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오케이?
근데요,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요, 우연성을요, 배제합니다. 왜? 내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서 태어날지,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를 안다면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연성을 배제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뭘? 정의의 원칙을요. 아시죠? 근데 현실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이 적용돼요. 내 엄마 아빠가 만약에 금수저라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볼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볼 거예요. 하지만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그러한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의 영향을 줄여야 하는 것일 뿐이지 우연성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사회인 건 맞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는 데 있죠. 그리고 이 현실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라면은 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가 아니라 적용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 상태에서 쭉 와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요, 이미 정의의 원칙은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겠죠. 무엇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운, 즉 가정 배경의 영향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요. 차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운, 개인들의 재능의 영향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회와 원초적 입장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그 다음에 3번,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는 합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원초적 입장이 뭘 합의하는 거라고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회의 기본 구조의 원칙, 이게 뭐죠? 바로 정의의 원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를 볼 때 원초적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선지를 그냥 다 외운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절겠죠 또. 왜? 선생님, 저는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인지 몰랐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4번,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순수 절차적 정의인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뭐죠? 이 분배 결과, 만약에 불평등해도 상관없어. 근데 뭐에 따라서 분배됐어야 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됐어야 돼.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다만 그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 기준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오로지 정의의 원칙을 따랐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칙인 거죠. 아시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됐는지,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됐는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지켜졌는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졌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무지의 배일 속 개인은 자신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와, 이 문제가 아마 진짜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몰라 라고 외운 무지한 학생이라면, 그렇다면 이 5번 선지가 엄청나게 헷갈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롤스의 무지의 배일 항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정확히 말하면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요, 원초적 입장의 특성입니다. 특성. 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합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뭐라 했죠? 만장일치로 합의합니다. 아셨죠? 자, 이건 결국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첫 번째로는 외적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적 조건이 있습니다. 쌤! 외적 조건이란 무엇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 무지의 베일이죠. 쌤, 무지의 베일이요? 무지의 베일에서 그럼 뭘 모르는 거죠? 바로 자신들의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을 배제합니다. 그걸 몰라요.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건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학,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최소 수혜자가 돼도 괜찮은데요? 저는요 5만원짜리보다 만원짜리가 좋은데요? 이런 빡대가리는 없다는 것이 이 문장이에요.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를 고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반동분자 기질이 있는 애들이 나는 돈이 없는 게 좋은데, 나는 거지가 좋은데, 이러면서 까불까봐 경제학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은 안다는 말입니다. 즉 뭐예요? 만원짜리보다 5만원짜리가 더 좋다. 자, 근데 내적 조건은 뭐냐?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합리성을 가집니다. 근데 어떤 합리성이냐면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에요. 이게 뭐죠? 서로 이 비교, 질투 등을요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쌤, 그럼 얘네들은 이기적 존재인가요? 아니요. 이기적 존재는 또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죠? 2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 인격이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은, 혹은 뭐 애매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이 도덕적 인격이라는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이 도덕적 인격이란 무엇이냐? 바로 뭐 자신의 정의관, 가치관, 그리고 최종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의관, 가치관, 최종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능력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의 선지들을 무지성으로 암기한 친구들은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 롤스의 원초적 상황은 무지의 비율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서 정의의 원칙을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원초적 상황의 외적 조건은 무엇이냐면 무지의 베일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은 배제됩니다. 모른다고 간주돼요. 하지만 경제학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은 알죠. 그리고 내적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즉 서로 이익을 준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질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기적 존재 아닌가요? 이기적 존재는 아니라고요. 왜? 자신의 정의관, 가치관, 최종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적 능력을 갖춘 도덕적 인격이에요. 그 상태에서 5번 선지를 보면은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가 아니라 알죠.
왜? 도덕적 인격을 지닌 도덕적 능력을 지닌 도덕적 인격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항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목이 너무 나가가지고 이게 계속 낫질 않네요. 진짜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체 공개로 올려드리는 이 영상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목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낫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환경윤리 갈 거거든요. 자, 14번.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경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되었냐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나온다고 말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수강생들이었다면 뭐 어려울 만한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난이도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건 맞는데 이 문제 하나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자, 보면은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싱어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라 라는 것이 이 싱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에서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제가 말한 말이 그대로 나왔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칸트의 입장에서요.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지닌다.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을 지닌다. 이 선지 어때요? 이 선지 맞아요. 간접적 의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는 참고로 자신과 타인이 내포된 개념입니다. 아시죠?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칸트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때 직접적 의무가 있고요. 간접적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적 의무는 제가 뭐라고 했죠? 뭐뭐에 대한 의무예요. 그쵸? 간접적 의무는 제가 뭐라고 했죠? 뭐뭐와 관련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의무의 대상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간접적 의무는 동물 그리고 자연 등과 관련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물, 자연 등과 관련한 의무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뭐야? 화살표를 잘못 껐네요. 동물,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결국에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동물,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결국에는 인간, 자기 자신의 도덕적 소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에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을 지녀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이 인간에는 자신과 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요,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타인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존재하니까. 아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을 지녀요. 왜? 동물과 관련한 의무,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전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의무는 지니는 거예요. 그건 직접적 의무고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신과 타인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 타인에 대한 의무를 배제한 표현이니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많은 애들이 헷갈려했던 표현이에요. 평가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을은 칸트고요. 평. 새롭고 복잡한 생태학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시도로서 윤리의 확장은 공동체적 본능이래요. 대지윤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레오폴드죠. 자, 그러면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이거 싱어의 평등의 원리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싹 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웁시다. 아셨죠? 자, 보세요. 세 가지의 표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익관심이요. 이 이익관심에 대해서 자, 동등, 평등, 그 다음에 동일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윤리에서 동등, 평등, 동일 이 세 단어가 싱어의 평등의 원리에서 출제가 될 때는요. 영어로 하면은 equal입니다. 그래서 동등, 평등, 동일에 따라서 정보 판단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등, 평등, 동일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익관심을 동등, 평등, 동일하게 고려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왜? 내가 100만큼 배고프고 동물도 100만큼 배고프고 이런 식으로 배고픔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배고픈 것과 동물이 배고픈 것,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 배고픈 거는 똑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익관심을 동등, 동일, 평등하게 대우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대우는 틀려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배고프다고 해서 나비탕을 먹고 저희 집 고양이 몽실이한테도 나비탕을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내가 병아리를 키운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도 배고파서 치킨을 먹고 병아리한테 치킨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싱어가 보기엔. 그래서 이익관심을 동등, 동일, 평등하게 대우하는 건 안 된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이 동일한 양의 이 고통을 동등, 평등,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되느냐. 이거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100만큼 아파요.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도 100만큼 아파요. 그러면은 같은 정도의 아픔이라면 그것은 같은 정도의 아픔, 같은 정도의 고통으로서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익관심이 동등, 동일, 평등하기 때문에 그 동등, 동일, 평등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등, 동일, 평등하게 고려해주는 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양의 고통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병아리에게 치킨을 먹일 수는 없듯이 이익관심을 동등, 평등,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면은 싱어의 입장에서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평등한 대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웃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싱어의 입장에서요. 동물 학대 금지 있습니다.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학대하지 말려고 해요. 근데요. 동물 학대 금지는요. 싱어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의무입니까? 싱어가 보기에는 자 보세요. 싱어는 인간 그리고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 얘네들을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줍니다. 얘네들한테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얘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요. 얘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어는 그래서 도덕적 고려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 학대 금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싱어의 입장에서 X입니다. 근데 칸트의 입장에서 어떻죠? 칸트는요. 인간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 동물과 자연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칸트의 입장에서 맞는 선지. 그냥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요.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아름다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따지잖아요. 그거를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물 학대의 금지가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존속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문제들 풀 때 만약에 헷갈리면 항상 수직선 그려서 풀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수직선 한번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생물이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보자.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가를 따지면 모든 생명체는 어디까지죠? 이 식물까지예요. 그쵸? 여기까지라고요. 그쵸? 자, 그럼 싱어의 입장에서 봅시다. 싱어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인간부터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로 봤을 때 싱어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과 이 식물 요만큼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싱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이 돼요. 칸트의 입장에서 볼게요. 칸트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가 있고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죠? 인간이에요.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 얘네들이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 돼요. 근데요 레오폴드로 가서 봅시다. 레오폴드는 여기까지죠. 그쵸? 레오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봅니다. 심지어 생명 공동체 그 자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봐요. 그럼 자 봅시다.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네요. 그쵸? 여기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이 너머까지도 이해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X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또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리에선지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싱어는 여기까지라니까.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존속할 권리를 지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싱어의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칸트의 입장에서 어때요? 칸트의 입장에서도 인간이 도덕적 권리가 있죠. 근데 칸트가 동물과 관련한 의무, 자연과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해서 동물이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이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에서도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니죠. 레오폴드 입장에서 틀린 말. 그래서 리을은 어떻게 된다? 뒤에 못 들어가니까 아웃.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입니다. 아셨죠?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16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국제평화죠. 국제평화도 어떠셨어요? 뭐 국제평화도 어렵게는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의 3이에요. 자, 볼게요. 국제 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에서도 과소평가에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에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에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세력균형 정책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치의 도덕은 결국에는 결과를 고려해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죠? 모개소죠. 을 국가들 간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래요. 그 모든 것은 보편적인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국제연맹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칸트의 확정조항이죠. 제가 칸트의 연구평화로는 이 확정조항 3가지와 예비조항 6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지금 본인이 딱 멈추고 칸트의 연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와 예비조항 6가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안 된다면은 올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불안한 상태로 이 16번, 그러니까 이 국제평화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자, 칸트의 연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2항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국제법이라는 것이 뭐에 기초해야 한다? 바로 평화연맹에 기초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확정조항 2항입니다. 그쵸? 근데 이 확정조항 2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이 평화연맹은 절대로 국가의 지배에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이 올해 수능에서 낼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평화연맹은 주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해체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럼 주권은 누가 있어요? 국가들에게 있는 거예요. 독립국가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 평화연맹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느슨한 연합체로서 모든 전쟁의 영구 종식을 추구해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억선지. 국제 정치에서 모겐소의 입장에서 을은 칸트고요.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습니까?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죠. 모겐소의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다. 왜? 모겐소의 입장에서는 이 권력은 결국에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세력 균형이라고 하죠.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도 낼 수 있습니다. 세력 균형은 오로지 동맹을 통해서만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법 중에 동맹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동맹만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벌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쌤, 모겐소가 실제로 벌크업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그냥 알려드린 거죠. 벌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동맹이 아니어도 우리 국가 자체의 몸집을 키워서도 세력 균형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고요. 니은선지,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선지의 분호생화편 치시고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완성 이런 것도 많이 풀어봤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칸트의 확정조항 3항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확정조항 3항이 뭡니까? 이 세계시민법. 결국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환대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대권. 근데요, 이 환대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환대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자, 보편적 우호를 위한 보편적 위한 제반 조건의 국한. 인데, 자, 보세요. 쌤, 보편적 우호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을 손님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절대로 영주권이 아닙니다. 그럼 뭐다? 방문권이에요, 방문권. 그래서 환대권인 거예요, 환대권.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칸트의 입장에서 이 환대권이라는 것은요, 손님으로서 대우하는 거예요. 그쵸? 영주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압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박애정신입니까? 박애정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박애정신?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생윤 개념을 배울 때 보통 배우는 내용입니다. 박애정신에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의 빵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구평에서도 계속 썰리신 거예요. 사실 새로운 내용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너네들이 그냥 기억 못하는 개념들. 너가 1등급, 2등급 나온다고? 너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념 강의 다시 돌려보거나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게 언젠데? 기억이나 납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생윤이라는 과목 자체의 틀에 대한 공부는 다 까먹은 상태에서 뭔가 익숙하게 문제만 계속 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지 보고 틀리면은 해설지 보고 하면서 계속 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애정신 아닙니다. 적선이나 자선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박애정신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 해가지고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 환대권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세계 시민법에서는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환대권이요. 그러면은 공화국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어. 저 사람이 공화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행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적대적으로 행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환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적대적으로 행위하지 않았으니까 단지 그뿐이지 그 사람이 공화국의 국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따져가지고 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틱은 합법적 국제관계는 이 합법적 국제관계의 물결 밑줄. 자,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의 완성의 조건이다.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공화제. 칸트의 입장에서 공화제는 뭐죠? 영국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1항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확정조항 1항. 그게 뭐죠? 국내법. 공화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공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권력 분립. 두 번째는요? 법의 지배. 세 번째는요? 대의제도. 쌤, 저는 이 내용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지 멋대로 전쟁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가 보기에 통치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지들 멋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게 권력을 분리시키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대의제도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국가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화제예요. 근데 이 합법적 국제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평화연맹 그리고 세계 시민법인 환대권에 의해서 굴러가는 국제관계를 말해요. 그 국제관계는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질수록 공화제라는 것이 더욱더 존속하기 쉬울 것이고 그리고 완성될 수가 있겠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조항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리을.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모겐소의 입장에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닙니까? 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제시문을 읽어보라 했잖아요. 내가 니들이 모르는 선지가 나오고 헷갈리는 선지가 나오고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면은 반드시 평가원은 제시문에 힌트를 줄 거야. 왜? 그렇게 문제의 짜임새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은 결국에는 교과서, 그 다음에 기출, 제시문, 그 다음에 선지, 그리고 EBS에 있었던 내용이 아닌데 근데도 뭔가 더 딥하게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혹은 오랜만에 낸다면 너네들이 뭔가 맞출 때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게 평가원은 항상 힌트를 줘. 그게 어디 있죠? 제시문.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한대요. 세력균형 전책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래요.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칸트의 입장에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얘는 당연히 지닌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야스퍼스 이런 거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근데 야스퍼스 이런 것도 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못 풀기도 했어가지고 야스퍼스도 그냥 해주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윤리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난이도는 5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걸 보니까 도대체 생윤 빅킬러 파트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실무를 많이 풀어야 되나요? 이런 소리들을 하길래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인지를 그냥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제가 어떤 식으로 빅킬러를 가르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 까먹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과학기술 가치 중립을 강조하는 사상가가 있고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을 부정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사상가는 바로 야스퍼스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상가는 하이데거입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 둘에서 그냥 이렇게 외우고 애들은 딱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는 빅킬러를 안 돼. 그러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야스퍼스는 어때요? 야스퍼스는 가치 중립이라고 봅니다. 하이데거는 말해 뭐예요? 가치 개입이라고 보겠죠. 공허한 힘으로 인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야스퍼스 입장에서요, 과학기술의 활용. 이거는요, 가치 개입이 맞죠. 하이데거는 무조건 가치 중립. 야스퍼스는, 아니다. 하이데거는 무조건 가치 개입. 야스퍼스는 무조건 가치 중립.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어때요? 틀리는 거예요.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보세요. 칼, 그 자체는 공허한 힘이야. 그래서 칼은 가치 중립이야. 근데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칼로 사람을 죽였어. 그럼 거기엔 가치가 개입되는 거죠. 아셨어요? 이걸 알고 가야죠.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기술의 본질로서 타른페까지 외우더라고 했죠. 기술의 본질. 근데 이 타른페가 무엇이다? 사물의 참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기술의 본질은 사물의 참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하면 맞는 표현인데, 사물의 참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준다는 표현이 또 뭔가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 뭔가 좋은 단어 같은데, 하이데거 기술 나쁘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타른페를 제대로 모르고 모든 선지들을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에 저장 공간이 남아돈다면, 그리고 시간이 남아돈다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철저하게 개념에 입각해서 사고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이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소요를 규정해야 한다. 누굽니까? 야스퍼스죠. 자, 볼게요. 야스퍼스의 입장에서 기술 그 자체는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어때요? 맞죠? 기술 그 자체는 그래서 가치 뭐라고? 중립적이라고. 오케이? 2번.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할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 기술에는요, 부도덕한 속성이 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4번.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 기술은 수단입니다. 기술 그 자체의 독자적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 그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서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라고요. 5번.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술의 본질은요,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 또는 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이 기술 그 자체랑 활용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죠? 좋네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킬러도 푸신다면 나머지 비킬러 문항 어려운 것들 많았죠? 그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항을 보시면 요즘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가끔씩 문제수 때울 거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환경윤리를 내고 동물 실험을 안 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 실험을 내는 시험이 좀 있어요. 근데 환경윤리 문제 난이도가 이런 경우에는 낮고요. 얘가 나옵니다. 근데 환경윤리 단독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 환경윤리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환경윤리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쉬운 편이었고요. 아무튼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삶의 주체 이야기 나왔죠. 삶의 주체를 아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과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누구죠? 레건이죠.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독특한 유형의 가치를 가지며 자, 그 독특한 유형의 가치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재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효용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쌤,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요. 평가원의 선지를 읽는데 갑자기 레건의 입장에서나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있대요. 근데요. 레건의 입장에서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지 않나요? 싱어의 입장에서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선지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오늘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요. 이 선지에서요. 이렇게 표현이 쓰입니다. 모든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just 그냥 동물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해당 학자의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인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저스트 동물이라고 하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죠. 레건의 입장에서 그냥 선지에서 단순히 동물이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삶의 주체인 동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삶의 주체인 동물.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출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지에서요. 저스트 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모든 동물. 이렇게 모든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때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의 선지에서 모든 동물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모든 동물이에요. 그래서 싱어랑 레건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둘 다 예외 케이스를 주목해야 돼요. 그 예외 케이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이요. 쌤 그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건의 입장에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레건의 입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상태에서 보면은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죠.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선생님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은요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지에서 저스트 동물이라고만 했으니까. 이거 암묵적 합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라고 하는데요. 동물은요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언제요? 삶의 주체인 동물 때요. 그 다음에 3번. 동물은 도덕적 행위 주체이므로. 자, 보세요. 이 도덕적 행위 주체라는 말은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생활과 윤리에서 사실 철학적으로 옳고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려면 따지고 둘 수 있겠지만, 생윤 기출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요. 인간만이에요. 인간만. 현재 생윤은 이때까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풀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동물은요, 즉 인간이 아닌 동물은 도덕 무능력자입니다. 그쵸? 근데 도덕적 행위 주체 임으로가 그래서 틀려요. 도덕적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레건의 입장에서 권리를 존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체로서의 가치인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참고로 내재적 가치 관련해서 내가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레건의 내재적 가치와 싱어의 내재적 가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셨죠? 이게 막 엄청 수능에서 심도 있게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싱어의 내재적 가치와 레건의 내재적 가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같은 용어지만, 그걸 만약에 헷갈린다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정규반에서 더 해드릴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4번. 동물을 이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 합니까? 레건은 공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동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삶의 주체인 동물이죠. 모두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자체로의 가치, 그게 뭐죠? 내재적 가치라고요. 아시죠? 자,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 풀고 저희는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목이 너무 아프네. 서서 이러다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안에 죽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수능까지는 열심히 버티겠습니다. 아시죠? 네, 이제 사회계학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계학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좀 애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얘를 난이도 5분에 서로 잡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말한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5분의 3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문제들보다 어려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원래 시험이란 게 뒤로 갈수록 뒷심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애들이 느끼기에는 그 주관적 난이도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면은 볼게요.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홉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긴 지금 인공적 인격인 리바이어던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리바이어던.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 여러분들이 이 전쟁 상태라는 키워드를 보고서라도 홉스라는 걸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은 홉스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그럼 을은 누구죠? 루소죠. 자, 홉스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홉스의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자연권을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홉스의 자연권은 뭐죠?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무제한적 권리예요.
물론 그 자연권 안에는 이제 또 막 뭐 적극적 자연권, 소극적 자연권 이런 것들이 나뉘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요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무제한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쌤, 근데 홉스는 그럼 사회계약을 왜 굳이 맺으라고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얘네들은 평등해. 그리고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쟤도 내가 자는 사이에 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적극적 자연권이 문제가 되어서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가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홉스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은요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니은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의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일단 홉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절대군주죠. 그리고 홉스의 입장에서 쌤 맞는 거 알겠어요. 근데 로크의 입장에서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로크는요 주권을 양도하지 않지 않나요? 로크는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데 로크가 아니라 루소는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루소의 입장에서 모든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거죠? 루소는 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라는 식으로 뭔가 애들이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이 최초의 자연 상태는 뭐냐면은 평화로운 상태예요. 평화. 루소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는요. 자연적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루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적 상태라고 해요. 근데요, 이때는 그래서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적 소유가 발생을 하면서 불평등한 사회 상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만적 사회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어 정리를 하자면 이 자연상태라는 용어는 국가의 발생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상태라는 용어는 국가의 발생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가는, 이 불평등한 사회 상태에서의 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라 기만적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만에 의한 국가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만에 의한 국가라는 거죠? 부자들의 배를 두둑히 하는 그런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평등한 상태에서 불평등의 예속이 발생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사회계약을 맺어서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가 형성이 되어요. 자, 근데 이때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모든 권리를 양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이 맞아요. 즉 여기서는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죠. 자연적 자유는 언제 누리던 거예요? 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반 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과 어떻게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양립합니까?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루소는요, 이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기만적 사회계약을 통해서 기만에 의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부자들의 그러한 불평등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불평등의 예속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데 그 사회계약을 맺을 때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그 사회계약 이후에 발생해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제대로 봤을 때 주권 발생 시점이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시점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양도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은 양립합니다. 자, 루소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의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죠. 그 모든 주체의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 게 뭡니까? 그게 일반의식. 그래서 루소의 입장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홉스의 입장에서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하죠. 그게 뭡니까? 사회계약입니다. 루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맞는 말. 네, 이제 리을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C로 출제가 되었지만 사실 홉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이 홉스의 입장에서요, 양도하지 않는 권리, 이거는요 참고로 아주 깊이 있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깊이 있게 배워가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홉스의 입장에서 양도하지 않는 권리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홉스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자기보존이에요.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보존을 위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아요. 왜? 그게 사회계약의 목적이니까. 자, 근데요, 여기까지 지금 딱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수능까지 어떻게 나올지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더 확장해서 설명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요. 그래서 그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 중에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생각할 수도 있고 쉬운 내용이겠지요. 그쵸? 근데요,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판 판서가 꼬이네요. 자, 두 번째. 이게 뭐냐? 바로 저항의 권리예요. 선생님, 제가 홉스는 저항권이 없다고 배웠는데 저항의 권리가 있다고요? 이거 오개념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저항의 권리는요, 저항권이라는 개념과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왜냐? 구평 때 양도하지 않는 권리를 물어봤는데 수능 때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확장해서 나온다면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게 문제 만들기 가장 좋으니까. 자, 이 저항의 권리라는 것은요, 저항권과 뭐가 다르냐면 이 저항권이라는 게 로크의 입장에서 쓰인 개념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저항권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완벽하게 올바르다 라고 표현을 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쉽게 그냥 좀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쉽게 말하면 왕바꾸기입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요, 홉스가 가능하다고 한 이 저항의 권리는 왕바꾸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홉스의 입장에서 이 저항의 권리는 만약에 내 생명을 침해하는 명령을 내릴 때 그때 개별적인 반발과 저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의 입장에서 저항권은 없지만 개별적 반발과 저항을 허용하는 저항의 권리는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체의 손상을 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나중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부당한 감금을 피할 권리, 부당한 감금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홉스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C에 들어갈 말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풀고 딱 바로 넘어갔으면은 빨리빨리 풀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내가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선지의 느낌, 들어본 듯한 선지면은 맞는 것 같다, 들어본 듯한 느낌이 안 들면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20번 문항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은 누구죠? 갑은 롤스입니다. 자,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만인이 분담해야 할 지구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싱어인데 지금 해외 원조가 출제가 되었죠. 이 원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5분의 2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볼게요. 롤스의 입장에서요. 원조의 목적이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입니까? 틀리죠. 무슨 부의 수준 향상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원조의 목적이 뭐죠? 제 수업에서 항상 정리를 하는 대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갑시다. 자,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은 뭐예요? 불리한 여건으로 이 고통받는 사회를요.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싱어의 입장에서는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절대 빈곤은요. 도덕적 악이에요. 왜? 고통이니까. 그래서 이 절대 빈곤을 줄여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원조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의 수준 향상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재분배도 아니고요. 부의 수준 향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의 수준 향상 뭐 전 지구적 차원의 재분배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 롤스의 입장에서요. 원조 대상국은 누가 됩니까? 제가 이것도 진짜 항상 나올 거라고 제발 외워두라고 롤스의 사회체제 분류 원조 보존으로 제발 외워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가 나온 거거든요. 피디님도 기억이 나지 않나요? 이거 질서정연한 사회가 있고요. 이것과 대비되게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질서정연한 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자유적 만민의 사회예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안 외우면 큰일 난다. 왜? 수능 완성이 있어요. 자유적 만민의 사회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사회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얘네들은 그럼 뭐가 다르길래 구분을 짓는 것이냐? 바로 입헌민주정부 여부가 다릅니다. 이 자유적 만민의 사회는요. 입헌민주정부가 맞아요.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는요. 입헌민주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입헌민주정부냐의 여부를 통해서 만약에 원조의 주체를 결정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그거는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 다요. 인권이 적용돼요. 인권이 보장돼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원조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오직 입헌민주정부만이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라고 했죠. 왜?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의 경우에는 입헌민주정부가 아니어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무법국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줄여서 적을게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무법국가는요. 공격적이고 침략적이고 팽창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정치, 문화, 철학, 인적 자원, 기술적 자본이 부족한 국가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했죠.
그럼 많은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중에서 공격적이고 침략적이고 팽창적인 국가가 무법국가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오개념입니다. 무법국가랑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무법국가도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틀린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받는 중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라는 이거는요 하나의 명사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포함 관계로. 아셨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인권이 미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법국가는요 뭐예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군사 개입이 대상이 될 거고 얘가 뭐예요? 원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롤스의 입장에서 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니은 아웃. 디귿선지.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싱어의 입장에서요. 원조를 할 때요.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조를 함으로써 기쁨이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원조를 하는데 원조 그냥 기부죠. 유니세프에 매달 정기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걸 얘기를 하면은 쟤는 왜 자랑을 하냐, 그냥 입을 닥치고 원조를 하면 되지 왜 자랑하냐 이러는데 올해 수능 완성 출제 요소가 뭐냐면은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를 할 때 과시적으로 원조를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밖에서 원조를 하는 걸 떠벌리고 다니면은 그걸 보고 덩달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싱어는 원조를 떠들면서 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막 시비 걸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 싱어의 입장에서 나는 근데 기부까지 하면서 내가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 기부를 할 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50만 원은 나한테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원조를 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엄청 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때는 해외 원조는 아니었고요. 대치동에서 수해 피해가 엄청 입었을 때 그때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전 뿌듯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저는 돈적으로 마이너스가 됐겠지만 제 행복의 감소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행복은 단순히 돈으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싱어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 됩니다. 네, 이제 리을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선지,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선지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선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출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만한 개념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구평 선지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원조의 중단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학자로 쪼개 생각을 해봐야겠죠? 롤스가 있고요. 싱어가 있습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중단을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죠. 언제 가능합니까?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은 원조를 중단하라고 봅니다. 그쵸?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의 중단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가능하죠. 언제 가능해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거고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경우에는 원조를 중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싱어는 공리주의니까. 결과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원조를 하는데 그게 해당 국가의 절대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였어. 근데 거기서 그 돈으로 그 절대 빈곤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개발이나 하고 있네? 그러면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아시죠? 근데요,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 중단점이 있냐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원조의 중단 가능 여부와 원조의 중단점의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시고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롤스가 있고요. 싱어가 있어요.
그럼 롤스의 입장에서요. 원조의 중단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중단점이 존재하느냐를 묻는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원조를 그만해야 할 중단점이에요. 근데요,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중단점이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그건 없어요. 왜? 싱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원조를 중단한다고 봤어.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중단점이라고 부르면 야, 만약에 손해보다 갑자기 이익이 더 커져. 그럼 원조를 다시 재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재개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조의 중단과 중단점은 다른 개념이에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중단점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개념 있는 그런 자료들로 학습을 하시지 마시고요. 정답은 5번이에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평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에 있는 오픈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 오픈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문의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준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성적 분석을 깊이 있게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픈 카톡, 프로필 하단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지금 정규반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아가지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수강료 할인 이벤트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제한된 인원만 딱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올해 강의 같은 경우에 수강생 모집을 마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으실 생각이 있다면은 저한테 그냥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제 수업을 오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지 하나하나마다 그냥 이건 이래서 옳아, 이건 이래서 틀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것은 생명 공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들이 쓰였고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부탁인데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